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행안위원장 이렇게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1등이 뭐냐면 네. 법사위 야당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때 지금까지 관례였대요. 해야. 그다음에 두 번째 과방이라든가 행안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도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의 200석 가까운 192석을 범야권에 몰아줬는데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회를 그렇게 만들어 구성해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를 소수당으로 지금 견제 대상인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가 또다시 마비가 되겠죠. 의원님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강성 발언인 것 같아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저희 또 팬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르만 여의도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지 감을 못 잡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사안별로 무엇이 맞는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는 뭐 그런 어쩌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옳은 거,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를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도 그 상식적인 판단을 많이 해주신 분 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왜 또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이연주 당선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실까요? 많이 좋으시지요. 네. 근데 초선 때 당선됐던 것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역시 초선 때가 제일 진짜 기뻤거든요. 지금이 더 좋지 않으세요? 아니 이제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막 밀려오고. 그때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새내기로서 모든 것이 밝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뭘 많이 좀 아시게 되니까. 이제 큰일인데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네, 인터뷰 함께 해주실 최은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4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어요. 그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총리 추천. 이거 어때요?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참. 참. 네. 홍준표 시장이 4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뭐 먼저 질문을 바로 거기부터 들어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빌드업이 없는 방송 보십니까? 네. 뭐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갑자기 딴 생각하고. 당선자님. 그러니까 대통령과 현재 대구시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보수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이긴 한데 뭐 국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다는 뭐 보도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 좀 했을까요? 그냥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형님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경력 많은 형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정치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조언 잘 안 듣기로 정치인분들은 유명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윤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예요? 그렇죠. 아니 워낙 또 그런 걸로 유명하시죠.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도 거의 안 들었을걸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누군가 얘기는 들어야겠고 누구 얘기를 들을까? 이제 들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이제 또 이렇게 좀 기스가 났고요. 또 관계가 좀 관계도 좀 약간 좀 이제 강이 생겼죠. 거리감이 생겼고 그렇다고 또 뭐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조언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한 선배 중에서 검사 출신. 그래도 좀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계속 아마 많았을 최근에 것이다. 보면 어쨌든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네네네. 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누구 말을 막 들으면서 정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총선 패배라든지 뭐 현재 국정 상황을 보면 그래도 경력이 좀 꽤 있는 그런 분께 아마 이야기를 한번 좀 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4시간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도 말씀이 조금 약간 더 많으신 분이잖아요. 누구 얘기를 듣기보다는 두 분의 아주 한 분이 51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이 한 50분 나오고 치열한 48분 대화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만났으면 윤 대통령이 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또 네. 듣는 자리인데도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은 그때 정치를 좀 했기 때문에 가끔은 또 가만히 계실 때도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말 욕심으로 따지자면 윤 대통령이 훨씬 위다. 네, 욕심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걸 워낙 즐겨 하시니까. 근데 사실 이 토픽에서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 인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들어가는 분들이 장제원, 김한길 이런 분들이에요. 네. 당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사입니까? 김한길 위원장이랑은 조금 친분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건 옛날에 민주당에 계실 때 얘기고요. 네. 그 뒤로는 뭐 크게 교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잘하실까요? 아니, 최윤경 기자 그리고 이은주 당선인님 두 분 다 힘 좀 내주시겠습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목소리도 점점 목소리 좀 커. 점점 밑으로 내려. 어떻게 해보시나요? 어떻게 해보실까요? 잘하실까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왜 총리 인선 다시 하게 됐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해야죠. 풀어야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총리 사퇴한 건데 사퇴한 이유는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국정에 대한 책임. 물론 뭐 저는 내각 총사퇴 정도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면 이 국정에 대한 평가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옐로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라면 이제 국정의 방향이나 이 쇄신 또는 국정 기조 전환을 국민이 요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국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거론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핵관 중에 핵심이고 처음에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관여를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약간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초반에 정권 초반에 상당한 어떤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국민통합위원회 이런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상당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계속 보자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럼 같이 물러나야 될 사람이지. 뭐 물러나고 말고 아니다. 할 그건 없지만 지금 현재 뭘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정치적 책임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지. 뭐 새로 뭐 지금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대해서 답하는 어떤 타자로 나오는 건 약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그럼 그 앞에 걱정되죠.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요 카드는 이것도 아예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해당 언론사들은 분명한 소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있는데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총선이라는 것은 임기 중반에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헌법적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주권자로서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런데 그 헌법적 의사표시의 결과가 국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전환의 요구잖아요. 기조 전환의 요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되면 어떤 거국 내각이나 통합형 내각, 그죠? 내각 총사퇴 이후에 이런 게 필요하고 대통령도 내 국정 기조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국정 기조를 전환을 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거국 내각이나 통합형 내각을
하라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그동안 일방통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야당에 비해서 야당 지지층에 비해서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려면 야당 지지층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야당하고 통합형 내각을 한다. 이거라서 이것은 일종의 연정과 유사한 거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 야당의 지지층의 이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통합해야 되는 거라서 야당 지지층의 이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야당의 수장, 그러니까 영수회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회담을 하면서 그걸 이런 면에서 내가 국정기조 전환할 테니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같이 하자.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 수용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 방향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중에 이런 부분의 내각은 야당에서 추천해달라. 이게 거국 내각이고 통합형 내각이죠.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당 영수회담을 해서 야당하고 국정 기조에 대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한 야당에서 추천된 그걸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을 내각에 앉혔을 때 거국 내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야당 출신인 인사를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건 어떤 지지 기반이 함께 동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여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건 그냥 흘러가는 카드고 대통령이 잘못된 액션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공식적이지 않은 비선이 있는 건가 하는 게 하나 있고 이건 좀 적절하지 못하다. 비선. 그러니까 누가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대통령실에 이런 데서는. 그럼 비선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그 무슨 의도로 흘렸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안 되고 되더라도 통합형 내각으로서 효과가 아까 제가 설명한 취지에 의하면 효과가 전혀 없죠. 정치적 효과가.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전 상당히 정략적인 포석이 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만 야당을 이렇게 개파로 자꾸 갈라치게 하려는. 그래서 이 쭉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전 정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어. 난 이게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 안 해. 이전의 민주당은 내가 그래도 좀 인정하지만 친문이랑은 이래도 친명이랑은 그래서 약간 갈라치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일부러 흘린 것 같다.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 진정성이 없다.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럼 야당의 추천 한번 받아서 저희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야당은 그 뜻을 같이 할 생각이 있을까요? 일단 영수회담 먼저 해야 되겠죠. 영수회담에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 형성해야죠. 그죠? 그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태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수회담 해야죠. 그러니까 영수회담 하고 그 다음에 야당도 협조를 해서 그러면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정 기조를 야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받아들여서 함께 통합해서 합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못할 이유는 없겠죠. 그게 국민들도 원하는 거라고 판단하시고요. 뭐 국민들도 그렇게 제대로 순리대로 가는데 싫어하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야당을 지지하신 혹은 뭐 저 야당에서도 좀 더 그 강성 야당을 지지하신 분들의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2년간의 그 윤석열 정권의 행동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심판을 요구하시는 목소리가 꽤 컸던 게 이번 총선에서 좀 드러난 그렇죠. 민심이기도 한 심판 거잖아요. 플러스 견제잖아요. 그 견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견제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바꿀 테니까 이 권한을 나눕시다.
하는데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수회담 자체를 안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영수회담 하면서 진정성 있게 설득을 하고 상당한 어떤 변화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권한을 상당히 나누겠다라고 해도 그때 가서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야당도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잘해보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다는데 그냥 거절만 하거나 계속 그 시비만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작점이 뭐냐 영수회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영수회담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 국회와 소통하겠다 지금 정도 얘기하는 걸 얘기했지만 보면 전혀 진정성이 없어 그렇죠. 보이죠. 근데 그러면 그냥 대통령은 본인 기조대로 가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심판이 더 거세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게 되면 야당 하기 나름이겠지만 심판 민심은 더 세지겠죠. 아니 근데 더 세지겠죠 정도가 아니고 이현주 당선자께서 굉장히 그 선봉에 서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세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이건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하는 거지. 제가 막 난리치지 않아도 국민들이 심판하자는 여론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대변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회담을 한다면 야당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좀 포함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도 있습니다. 공격신당. 일단은 우선적으로 제1야당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중요하죠. 제1야당 협조를 얻는 게 제일 우선이고. 중요해요. 그다음에 뭐 조국 대표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대통령의 선택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1야당 지금 뭐 175석이잖아요. 영수회담을 야당 대표하고 안 하고 민주당 대표하고 안 한 상태에서 뭐 무슨 협치를 얘기하고 뭐 통합형 내각을 다 보면 다 엉터리죠. 그럼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야당 대표신데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후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혹시 높습니까? 그거는 이제 8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 출마를 해야 이제 되는 거고 또 출마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출마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당내에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지지는 뭐 아마 상당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중진 의원들 혹은 뭐 조금 선수가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연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정성호 의원도 이제 연임 이야기를 하고 그 연임 문제는요. 본인이 이제 최종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연임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 번 했지만 이 한 번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어요. 당내 사정상. 그죠? 그래서 뭐 비명들이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대표가 왜 저렇게 힘이 없지? 대표가 왜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지? 대표가 왜 뭔가를 이렇게 끌고 가지 못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내 여건이나 환경이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오롯이 책임을 지고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대표로서 제1야당 대표로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실 때 조언을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대표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시점상으로는 2026년 8월까지 당 대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임기상.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럼 그 뒤에 바로 또 대선이 시작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차기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준비한다고 했을 때 당 대표를 해서 쭉 이제 공백 없이 그냥 계속 권력 행사를 하고 뭐 의원이자 당 대표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좀 쉬었다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되 어쨌든 그 전면에서는 조금 빠져가지고 있다가 대선 때
때 다시 등장하는 게 나을 것인가? 전략적으로는 뭐가 또 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175석의 야당을 이제 끌고 지금 이제 국정의 파트너로서 가기 위해서는 또 야당으로서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그 명심을 듬뿍 받은 분이라면 충분히 그 그립감 갖고 잘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그런 분이 어차피 지금 있고. 상황은요. 총선에서 상당히 승리를 했고 또 어쨌든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몇몇을 빼고는 거의 혁신 공천이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공천이 결과적으로는 국힘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해준 공천보다 평가가 더 나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그립감을 가지고 그냥 본인이 쭉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좀 더 이렇게 이 누군가를 뭐 내세울지 아니면 뭐 누가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더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한 어떤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안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나으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으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회일 수도 있고 리스크일 수도 있고. 그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거는 혹시 대여투쟁을 대정부 투쟁을 아주 강력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당내의 다른 이야기들 전처럼 나오지 않게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겁니까? 저는 뭐 다른 얘기가 그렇게 막 나오더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국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상황 일단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리더십 자체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현실이죠. 통해서. 현실이고 그런 걸 떠나서 대여투쟁도 대여투쟁이지만요. 이렇게 보면 대여투쟁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정제된 대여투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하면 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강력한 견제 플러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오합지졸처럼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대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도 상당히 저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는 게 더 설득력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대신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경우에 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선 주자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겠죠. 그럼 이제 뭐 이번에 경선 3번이나 했는데 다 그냥 승복하고 나중에 지원 유세를 한 박용진 의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임종석 의원도 있잖아요. 원래 이제 차기 당권 주자들로 이분들도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나와서 될까요? 지금 상황 구조상 쉽지는 않고 나올 수는 있을 텐데 나와서 될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건 자유니까. 명심 듬뿍. 역시 이현주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같은 명심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라고 저는. 역량의 문제. 법사위원장 얘기가 잠깐만 가기 전에 같은 맥락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역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뒤로 빠져 있는데 비대위원장 그만뒀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권 주자 혹은 대권 주자로 계속 또 1등을 하고 있어요. 그 지지층에서는.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조언을 하신다고 하면 쉬었다가 대선 즈음에 다시 국민들이 부르면 나와라. 아니면 지금 바로 공백 없이 당권을 잡는 것이 정치할 때는 더 유리하다.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은 저보고 조언하라고 하면 만약에 솔직하게 조언한다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낫죠. 쉬었다 온 게 나아요? 그럼 왜냐 이번에 대패했잖아요. 패장이지 않습니까? 대패. 명분이 좀 떨어지죠. 패배 원인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돌리기는 왜냐면 이제 야당분 1차는 1등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야당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선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등이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지 못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패배 책임 역시 종속 변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났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종속 변수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이번 결과를 보면 본인의 색깔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선 주자 그러니까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기조 그대로 가갖고 될까요? 아니, 의원도 아닌 상황에서 한 1, 2년 이상 쉬게 되면 아예 존재감 싹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의 문제가. 한동훈의 선택의 문제다. 그 이제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그렇죠. 거죠. 조언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패장이니까 쉬었다가 다시 나중에 나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막판에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제가 유세를 하면서 이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집권 여당의 그 선거 전략은 야당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력이 있잖아요. 대통령 권력 갖고 있는데 그럼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선거 국면을 갖다가 자신들의 아젠다와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하냐면 야당과 야당 대표를 막 비판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야당 같은 선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여당이 저런 식으로 선거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일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도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난 이런 걸 하겠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야당 대표와 야당을 계속 핍박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국면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국민들이 볼 때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때까지 뭐 한 거지, 앞으로 뭘 할 거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회가 대통령이 뭐 하려고 막 하는데 국회가 대통령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마치 국회가 뭘 막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총선 다음에는 뭐니 해도 이 상임위를 놓고 여야가 구성 치열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슈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에 누가 되느냐 이게 또 이슈거든요. 국회의장도 이슈죠. 전현희, 송기현, 김용민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단연 1등 후보는 이현주겠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모든 법들을 이제 다 거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에 이제 어떤 보르죠. 그래서 거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죠 원래. 그렇긴 한데 그게 또 그만큼 부담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그게 뭐 이렇게 좀 조용히 또 지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국토위원장이 훨씬 좋죠. 사실 한다고 하면. 법사위원장은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말이라고 합니까? 시켜주면 말이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국토위원장을 해야지 법사위원장을 할 일은 아니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또 정치니까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당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 또 그 역할 맡아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 중요하죠. 법사위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국회 이 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원 구성을 왜 그렇게 관례대로. 지난번 원구성이 굉장히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마비가 됐어요. 사실상. 저는 왜 그렇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초반에 문재인 정권 초반에 원구성을 하면서 그걸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밀린 거 아닌가. 네, 부담이 좀 있긴 했었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마치 결과적으로 보면 나눠먹기 하듯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국회 운영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국회라는 곳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고 네. 그렇다면 국회의 기능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사회자잖아요. 네. 사회자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당이 하는 네. 거예요. 네. 다수당 사회자니까 네. 과반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수당이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권의 어떤 견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권력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면서 파괴시키면서 권력기관을 장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게 과방위하고 행안위예요. 경찰 조직 그죠? 그다음에 네. 과방위하면 언론. 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네. 그다음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을 장악해서 권력기관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걸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국회가 하기 위해서는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야당이 쭉 해왔어요. 네. 특히 법사위는 항상 야당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상하게 여당들이 계속 했어요.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1당을 가져가고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이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아마 합의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합의는 국회의 기능이라든가 상권 분립이나 헌법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야가 나눠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성격에 따라서 무조건 야당이 해야 되는 상임위가 있는 건데 가능하면 야당이 해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네요. 그러면 원래 운영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여당에서 그거는 관례가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기능을 네. 보면 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예요. 네. 근데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 운영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국회 운영을 관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수당이 갖고 가는 게 거기도요. 맞는 거죠. 그러면은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왜냐하면 과방위원장, 국회는 행안위원장 이렇게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1등이 뭐냐면 네. 법사위 야당이어야 된다. 이거는 그때 지금까지 관례였기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네. 보면 과방이라든가 행안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도 국회가 파행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의 200석 가까운 192석을 범야권에 몰아줬는데 국민들이 네, 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라 이 네.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회를 그렇게 만들어 구성해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를 소수당으로 지금 견제 대상인 정부 여당이 네.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가 또다시 마비가 되겠죠. 의원님 그게 여태까지 문제가 들은 것 중에 심각하죠. 가장 강성 발언인 것 같아요. 아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네. 운영이 이제 법사위 이거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방위 행안위까지 다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아니 강성 저는 제가 발언이다. 볼 때 국민들이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면 네. 수긍할 거라고. 그 원칙은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일당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룰인 거죠.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그 뭐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아. 없어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정보를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에서 네, 네.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아. 생각해요. 지난번 정권에서요. 음. 과방위를 아마 그 여당이 나눠서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정청래, 그다음 장제원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여당한테 과방위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당일 때 갖고 있다가 여당한테 야당이 되면서 넘겨줬잖아요. 네, 네. 그럼 왜 언론이라는 것을 네. 권력을 견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여당이 계속 그걸 갖고 가는 그 사전에 1년씩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정권이 나눠먹기라는 바뀌어 거예요. 버렸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상임위를 네. 마치 권력으로 인식하고 이거 네. 자꾸 나눠 먹게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생기는 원리대로 네. 해야 되는 원래 원칙대로. 기능을 잘 생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국회의장은 살짝 넘어가셨는데 네. 국회의장이 이제 사회 보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근데 이제 국회의장을 그래도 꽤 높은 선수의 그렇죠. 일당에서 우선. 가져가는 네. 거는 적어도 여야가 생각할 때도 저분 정도면 그래도 뭐 크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정도 국회를 좀 이끌어 주시겠다는 정도의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합의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추미애 의장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생각할 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생각할 때 과연 국회를 그래도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여야의 사회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분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예,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뭐 이렇게 결정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일단은 다수당이 하는 거죠. 네. 그건 지금 뭐 분위기는 다수당 어떻습니까? 안에서 네. 선출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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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이 누구를 선출하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겠죠. 분위기가 어때요? 추미애 모르겠어요. 그 당선자도 굉장히 이제 의지가 강하시고 그리고 또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실은 엄청난 의지를 보이시는 분위기도 하고 그 두 분밖에 없나요? 지금 더 있는 것 육선은 그렇게 같은데? 있고 뭐 김태년, 뭐 정성호, 안규백 이런 분들 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네.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처음 국회를 강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뭐랄까 좀 덜 색깔이 덜한 전에 분들을 하셨던 할 분들처럼 이렇게 갈 것이냐. 거냐. 네. 지난번에 했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거는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분이 굉장히 점잖고 좋으신 분이지만 네. 여당일 땐 모르겠는데 네. 야당인데 야당의 다수당이 국회의장으로서 뭔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 이런 것도 다 여당이 갖고 있는. 그래서 국회에 사실은 소수지만 여당이 국회의 주요 기능을 다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패스트 트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국민들이 밀어준 의석수하고 이게 비례하지 않잖아요. 네. 그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밀어준 의석수와 그 국회의 힘의 배분이 비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네. 공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응당해야 되는 상황들, 그게 야당의 뜻이고 여당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다수의 뜻이 그렇게 되면 국회 다수의 뜻을 가지고 가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국회가 운영이 됐더라면 네. 오히려 여당은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좀 더 여당도 힘의 좀 배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제가 네. 느낀 것은 국민들의 네. 상당수가 네. 뭐 국회가 있어도 견제가 안 되고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견제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항상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굵직굵직한 건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 네. 네.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야당 밀어줘야 되겠다는 그럼 생각. 추미애 그런 게 좀 국회의장. 있었다고 봐요. 김진표 의장이 야당 압승에 한 역할을 좀 결과적으로 하셨나요? 그렇게 된 네. 셈이네요.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생각해야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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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저는 네. 뭐 누가 되든 네, 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절도를 지키되 네. 제대로 어떤 견제 기능을 무기력하게 할 사람은 아마 이번에 명함을 내밀기 힘들 것이다. 거다. 힘들 것이다. 지금 저 슈퍼챗이 한 몇 개 들어가고 짧게만 네네네. 소개해드리고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밤송편님이 우리 이현주 의원님 화이팅하면서 무려 5만 원을 쏴주셨고요. 밤 양갱 친구신가 보네요. 예, 밤송편님 그리고 장민우님이 국회는 정부 견제가 먼저가 아니라 민생 위한 법 만든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 하나 좀 보내주신 것도 있고요. 모르겠다님이 혹시 다른 당 또 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네. 약간 무례한 네. 질문도 하나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모르겠다님. 네, 저는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 여전사 세 분이 다 되셨잖아요. 네.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 전현희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이현주 법사위원장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견제하는 심리들이 있고 너무 쏠리면 또 이제 뭐 저도 내가 뭘 꼭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당에서 이런 어떤 견제 기능을 제대로 갖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책임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 숫자만 많은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또 그럴 때는 저도 목소리 낼 거예요. 그럼 저 여기 국회 구성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조국혁신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각 당들 소수당들을 같이 모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임위원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은 아직 교섭단체가 되긴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까지 같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요? 간사들도 다 나눠서 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이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좀 다른 색깔이에요. 분명히 역할이 있고 스스로도 그런 얘기했죠. 쇄빙선, 전인선 얘기했듯이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국회에서는 또 우리는 거대 야당 좀 무겁죠. 그렇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중점을 두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략들이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종속적인 변수처럼 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만약에 이현주 법사위원장이 되면 법사위는 뭐가 좀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의 법사위원 뭐 만약에 제가 된다면 뭐 그런 이제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개개의 어떤 사건에 대한 공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개혁이 그런 사건 공방 빗으로 흘러왔거든요. 그것은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언론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일례로 검찰이 왜 무소불위가 됐느냐. 무혐의 나중에 무죄가 나오고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한 일이 실패를 해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다른 직종하고 달리 다른 직종은요. 우리 정치도요. 대통령도 이번에 사실은 선거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실패한 것을 자기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수긍이 안 돼도 결과가 실패를 했으면 승복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했어. 그런데 기소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잘 안 물어요.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만 해도 고가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게 다시 돌아오고 하면 뒤집히면. 그래서 그리고 검찰 개개인이 이게 그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결제하는 사람이 왈가왈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법원처럼 검찰은 실명제 수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고 내용을 적는다. 결제해서 마음대로 내용 모르면서 막 간섭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아니 검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면 너 뭐 감점 내진 너 다음 승진에 문제 있을 거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어떤 기소를 하게 되면 무리해서라도 막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내려고 가진 일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유죄를 만들어낸다고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책임 묻는 게 그건 오히려 법원에서 아니 그렇진 않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아니 그렇게까지 엉터리로 진행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검사들의 혹은 뭐 검찰의 문제점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마구 한단 말이에요. 아닐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기소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에라 이러면서 막 기소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상한 일들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별건 수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물어야 되고 검사도 법률가예요. 법률가는 굉장히 지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검찰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과 이런 거에 충실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자기가 공소장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판사처럼 하라는 거죠. 검사도. 그래서 자기 이름 다 쓰고 사인하고 결제에 관여 결제하는 라인에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막 휘둘리지 말고 네, 자기가 자기 책임지고 검사 책임자, 기소 그러니까 책임자 같은 걸 한다. 법률가로서의 양심, 법률가라는 거예요. 검사도. 그러면 법률가로서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검수완박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그 경제 범죄라든지 뭐 권력형 비리 같은 거는 수사를 지금 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다시 손댈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 제가 한다고 뭐 되는 일은 아니고 굉장히 직권을 해야 이게 되는 일인데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경찰과 검찰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싸움을 붙이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우리의 수사 기능과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수사는 수사를 하고 법률가는 법률적인 하고.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법률가답게 일을 하시고 좀 더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고 경찰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사본부들을 분야별로 다 나눠가지고 수사본부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서양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현주 당선자께서는 1호 법안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1호 법안. 제가 이제 그 혹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무산되면 저는 그거를 내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무산이 되면 이번 국회에서 무산이 되면 거부권 행사가 되거나 하면 22대 국회에서 뭐 아마 당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으로 만약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건 비밀인데. 비밀. 뭔데요? 왜 다들 비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안 공개하는데. 저는 한 이제 몇 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는 이제 싱가포르식 CPF에 관심이 많아요. CPF? 그건 뭡니까? 그게 이제 중앙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결혼을 딱 하면 한 15에서 20평 사이에 되는 집, 그다음에 가전제품 세트 패키지, 그다음에 차. 이제 좀 약간 소형차 이런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결혼하면요? 결혼하면 그리고 그 대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할 뻔했습니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까? 근데 정부에 갚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 내듯이.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대신에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근로만 계속할 그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다. 뭐 그렇다고 공짜로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지가 막 산재돼 있고 겹치고 중첩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데 딱 모아서 집중하고 거기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좀 억울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세한 건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신호등 법안인데. 신호등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을 초가 나오잖아요. 30, 29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한 10초가 안 남았으면 안 건너가잖아요. 뛰죠. 뛰는 사람도 많진 않아요. 여기는 뛰시고 10초 안에 잘 못 뛰어요. 10초 안에. 그런데요? 근데
차량 교차로에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거리에서요? 지금 현재 이제 주황불 정도로 이제 경고를 주는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빨간불 되기 전에 몇 초 남았는지를 초로 알려준다. 그래서 파란불에서 노란불 필요 없고 파란불에서 그냥 몇 초 남았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면 10초 밑으로 남았으면 엑셀 안 밟을 거 아니에요. 엑셀 밟을 것 같은데. 5초나 남았어? 운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판단은 자신이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만 결과에 대해서. 지금 국토위에 지금 계속 러브콜 보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네. 집 주는 것도. 아니 우리 저 용인정 네. 지역에서는 진짜 교통 현안이 정말 큰 문제. 국토에 가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동격서인 것 같아. 약간 저 법사위 얘기 많이 해놓으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은 국토위.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라. 나는 국토위 간다.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국토위에서 올리는 거 잘 좀 통과시켜주고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법안을 이제 두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근데 신호등은 뭐 많은 분들이 호응하실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게 합리적인 얘기야.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 엑셀을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항상 헷갈리잖아요. 노란불에서. 신호등 저 관리 업체 뭐 주식 사놓고 이런 거 아니시죠? 주식부터 찾아야겠어요. 그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현주 관련주 떴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은 저는 주식 투자를 가사를 바꿔야 돼요.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조금 했었는데 이게 바쁜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냥 펀드에 맡기는 건데 그 신경 쓰여 갖고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펀드 넣었다가 또 그거 마이너스 나면 그것도 신경 쓰이죠. 속쓰립니다. 이거 언제 빼야 되지 많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돈 받고 이렇게밖에 투자를 못하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법안들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진하실 법안들이 그런 게 있다. 근데 아마 그 CPF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긴 하겠네요. 고려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출생률, 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요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너무 결혼하기 힘들어하고 뭐 아이 낳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택이 원가가 평당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원가 자체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요새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 한 20평이라고 생각하면 2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를 만약에 국가가 대출을 해준다. 뭐 조금 더 깎아가지고 한 1억 5천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해서 2억이다. 그러면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꼭 뭐 이렇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꼭 강남에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도권에만 살면 되잖아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전부 개인이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갚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신경을 막 개인이 다 책임지면서 리스크도 다 떠안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평당 3천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층간 소음 있는 아파트 살아도 그러니까 원가를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원가를 말씀드리고 원가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안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사실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 편한 곳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수도권 저 끝자락에 임대나 뭐 이런 걸 이제 지어놓고 자 거기 가서 뭐 2억 정도니까 편하게 사세요라고 하면 그게 많은 그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기를 가시.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저 끝자락이 아니라 뭐 땅이 서울 좀 있나요? 중심은 아니더라도. 많이 있죠. 용인에도 많아요. 용인으로 이사 와라. 용인정으로 와라. 용인에도 많고 또 우리 다른 인근 지역에도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싱가포르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일찌감치. 우리는 이제 주택 시장이 막 이미 많이 지어져서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한계가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씩 국가가 매입해 나가더라도 이 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주거와 기본적인 어떤 생필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충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큰 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나라가 적어도 젊은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데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마련을 하겠다는 책임감을 나라가 좀 보여준다 이런 네, 태도가 그런 중요하다는 어떤 말씀이시군요. 비전을 가지고 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주면 된다. 열심히 일해주시고 네. 좀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주시고 네.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뭐 어느 분이나 다 그렇겠습니다. 쉽게 된 분은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현주 당선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이번에 또 되신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용인정 저 주민들에게 그래도 감사의 말씀 좀 전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제가 사실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경선도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으로 또 지지를 해주시고 그 국민 경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런저런 뭐 또 이 비판의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도 믿고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당선된 데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나 그 안에 또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변함없는 지지도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유권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꼭 이것 좀 해주세요. 혹은 뭐 꼭 뭐 좀 하세요. 교통이에요. 신호등. 또 너무 국토위 불편해요. 갑니다. 마지막까지 국토위 도장 국토위로 찍습니다. 결정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당선자 앞으로도 뭐 주민위원 또 국민위원 정치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